우선 내가 만나고 있는데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절해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옆에 있더라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재테크의 원칙이랑 똑같아요. 인간관계의 원칙은. 항상 선제의 가치로 생각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전인구 대표님처럼 좋은 분들도 많지만 나쁜 분들도 가끔가다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약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최명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구독자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정신적으로 아파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들을 네. 심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새가슴 투자자입니다. 조금만 오르고 조금만 내려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샀다 팔았다 하십니다. 새가슴 투자자인 분들은 큰 손해도 안 보지만 큰 이익도 못 봅니다. 그 반대쪽의 유형에는 모험형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코인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 거는 왠지 모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잡주만 계속 사십니다. 네, 그래서 신기한 것만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자는 이제 모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기형 투자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하다 안 되면 이론상으로는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식 팔았다가 나중에 또 사면 돼요.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팔고 버티세요. 네, 근데 오기형 투자자인데 처음에는 오기형에서 시작하세요. 그분들은 되게 자율성이 강해요.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믿고 자기 말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이 오기형이 좀 넘어가다가 보면 절망형이 되어버려요. 같이 투자자인 분들도 그분들은 손에 한번 들어오면 내놓기를 싫어하세요. 워렌 버핏도 제일 처음에 코카콜라 병 모으는 거를 시작했거든요. 한번 손에 들어온 거를 내놓는 거랑 바꾸는 거를 성격 자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고 팔아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가 보니까 같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배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멘텀 투자가 되지요. 그러나 보통 성공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은 몰라 투자자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원칙이 없어요. 돈 되는 대로 해요. 근데 감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치 투자도 아니고 모멘텀도 아니고 어떤 건 오래 갖고 있다가 어떤 건 빨리 팔다가 뭐 종잡을 수 없는데 확률상 남보다 조금 높아요. 몰라 투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승자는 몰라 투자자예요. 적당히 남 따라가다가 하고서 좀 먼저 좀 빠지는 몰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성공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잖아요. 투자에 실패해요. 공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을 공부하잖아요. 수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 그러잖아요. 올리는 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잖아요. 초과 이윤만치를 항상 손해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확 빠질 때도 항상 초과 손해를 감수하게 돼요. 아까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리스크에 많이 놓이는 유형이 있었어요. 그거를 팔랑귀 투자라 그래요. 팔랑귀 투자는 남이 된다 그러면은 막 해요. 그러니까 팔랑귀 투자자들은 항상 끝판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잘 팔지도 못해요. 옆에서는 다 갖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난 덜 떨어지니까. 그리고 팔아요, 다들. 아주 팔랑귀 투자자인 분들은 항상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면은 어떤 유형이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운이죠, 뭐. 큰 돈은 운이에요. 근데 건강한 투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남들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 손해는 안 보니까. 그리고 남들 하듯이 똑같이 해서 망하잖아요. 그래도 덜 괴로워요. 다 얘도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은 의외로 타격감이 덜해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내 거는 안 오르는데 옆에 사람 주식만 오를 때가 더 힘든 거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라 그러죠. 평균을 추구하는 게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투자를 할 수 네, 있다. 정서적으로는 건강하지요. 그래서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는 손해보면 아프긴 하지만 가장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질문 드릴 게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궁금한 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의 인간관계 스타일이. 나는 나의 인간관계 능력은 예를 들어서 한 5명까지 친구가 있으면은 한 5명 정도까지 관리가 돼요. 근데 난 20사람이 막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스타일이 내 머릿속에서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라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요. 그 인간관계 방식을. 두 번째는 그 인간관계 방식이 가능해야 돼요. 도대체 좋아하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요.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반장 선거 하잖아요. 네. 원하는 인간관계는 반장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의 존중을 받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떨어지지요. 또 이런 아이들이 있죠. 반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전부 다 나를 하고 더 하기 바랬는데 본인이 원하는 인간관계는 반장인 거예요. 가능한 인간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랑 싸우고 반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누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폭력도 어떤 의미에서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 수단이 폭력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처벌을 받지요. 어떤 사람의 또 피해를 주는 인간관계. 끝없이 부탁해요. 너무 의존적이에요.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요. 남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히려 옆에 안 와요. 마지막은 뭐냐.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지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들 중에 밖에 나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하지요. 근데 결국 왜 선택적 항구증이 있냐? 언어 질환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밖에 나오면 아무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중학교 이상 2학년, 3학년까지도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발표도 있고, 뭐 수행평가도 있고 하니까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는 사람들이랑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관계는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가능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그로 인해서 나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으면은 어떤 인간관계가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은 인간관계도 이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고요. 하루에 10명씩 계속 파티를 갖다 해야지 나는 편하다 하면은 옆에서는 왜 저러나 싶지만 그 사람이 그게 행복하고 가능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본인도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게 좋은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아까처럼 능력이 없는데 계속 반장이 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엔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옆에서 보면 다 지독한 사람이라고 한게 된다든가 혹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오면은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 중에 잘못된 말이 뭔가 해서 하루 종일 곱씹는다든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인 거지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 다 정당하며 건강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은근히 나를 조금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혹시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하는 방법은 네. 밖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예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심리학 통계에도 있어요. 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중간이에요.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자기가 중상이라 그래요. 자기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보기엔 내가 중간이에요. 나를 중간으로 대해요. 난 무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보다는 네. 이거를
자기 재평정이라 그래요. 객관화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방법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 무시함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내 생각보다는 잘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쟤는 중이더라도 자기는 중상으로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 날 무시한 게 아니라 쟤는 정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할 거야. 재평정으로 위기를 넘기는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재평정해서.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으면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장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의 가치를 낮춤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지요. 네.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한 사람은 진짜 인간관계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항상 그게 자존감이 더 높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자존감이요. 네.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을 덜 받고 자기 자존감을 해칠 만한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값어치가 낮냐 안 낮냐는 이제 결국은 남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게 행동해. 그러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훌륭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자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값이 어느 정도 높게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높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아야만 돼.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의미의 자존감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재평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맞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인 나의 가치를 파악해서 그냥 내가 팍 꺾어 들어가더라도 그래 돈만 생긴다면 괜찮아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런 걸 잘하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하냐인 거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를 무시하는 사람 피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러나 문제는 다들 피하는 게 답인 건 알아요. 피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던 이유를 갖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건 다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세상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이상한데 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피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럼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친구는 꼭 있어야만 돼서 친구가 없이 한번 살아볼까로 이제 바꿔야 되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공부 못했지만 친구들은 다 의사, 판사 그래요.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부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딴 사람들하고 있으면 자랑해요. 내 친구들은 다 의사, 판사야. 그러니까 나도 태생은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럴 때 결국은 피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횟수는 줄이면 되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서워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10년을 갖다 진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사신 분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잖아요. 육체적 폭력은 네. 상대방의 진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한번 맞잖아요. 맞으면은 저 사람이 또 때리면 어떡하지 하느라고 나는 대처 방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헤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대부분이 우연한 기회로 떨어져 있게 돼요. 출장이 되든 뭐가 될까. 어떤 친구는 난 떨어지고 싶은데요. 안 만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계속 만나자니 너무 힘들어요. 적당히 연락을 끊으면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싸우고 들어요. 그럼 무서워서 계속 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무서워서 끌려가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착하고 마음이 약해요. 그럴 때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좀 엮여서는 안 되는, 좀 손절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 네. 내가 만나고 있는데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절해야죠. 만나고 있는데 지겨워요. 네.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만나고 있으면 지겹고 재미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네. 옆에 있더라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시간 낭비야. 지겨워. 네. 그럴 때는 그만 만나는 게 좋아요. 재테크의 원칙이랑 똑같아요. 인간관계의 원칙은. 항상 현재의 가치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기쁘고 슬픈 게 항상 가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네. 그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미래를 이겨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미래는 확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있는데 시간 낭비야 라고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이 사람이랑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나의 셈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가 끝내야 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빚이 생기면 누가 나한테 돈을 끄고 100만 원 이상 갚지 않으면 그냥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의 돈을 주고도 못 받고 있다. 100만 원의 가치를 해주고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이미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있으면 100만 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0만 원 안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100만 원이고 누구한테는 만 원인데요. 네. 일단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는 안 가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100만 원 참고 만나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00만 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자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항상 인생에 이런 신조를 갖고 살면 좋아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단돈 만 원에 거래해도 차용증을 쓰세요. 그러면서 관계가 정리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네. 그 사람을 만나고 오잖아요. 네.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 사람이 한 말이건 뭐건 간에 생각이 나서 머리에서 네.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왜 또 만나냐? 시간 지나면 다음엔 다르겠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나를 찝찝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만나도 결국은 똑같아요. 그분들의 그 묘한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화법이 있어요. 맞아요. 틀림없이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네, 왠지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러든, 네. 그 사람은 정상인데 내가 그렇게 느끼든지 간에 네. 앞으로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는 이제 정리하는 게 낫지요. 근데 이게 뭔가 화법이 약간 애매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질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왜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이예요. 차이가 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투하니까. 저는 의사에 대해서 질투 안 하거든요. 제가 의사니까. 전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질투 안 하거든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이만 갖고서는 질투가 안 나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차이가 나는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고 쟤는 갖고 있어야 돼요. 질투가 되기 위한 단계는 근데 부러움의 단계까지는 차이가 있고 네. 내가 나도 저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서 멈춰요. 질투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은요. 나도 저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없어 해서 질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질투가 생겨요. 나보다 머리도 좋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쟤가 저렇게 잘해서 저기 가야 되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또 친구가 미국 주식을 엔비디아 사서 막 부자가 됐어요. 아니 내가 더 똑똑하고 그런데 쟤는 참 저렇게 운 하나 좋아서 엔비디아로 돈을 벌고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말이 돼? 질투의 감정은 나도 저래야만 되고 나도 저거를 가져야만 되는데 그거를 나는 못 가지고 쟤는 갖고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 마음과 같아서는 가서 확 뺏어버리고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질투해서 멈추는 거예요. 다행이지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가진 걸 더 자랑하면서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그때마다 이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대일 때는 뭐 성적일 수도 있지요. 이제 직장 처음 시작하게 되면 누구는 취직을 했네, 누구는 취직을 안 했네가 돼요. 30대 중반 넘어가고 40대가 되잖아요. 결국 누가 돈이 좀 많네, 적네가 돼요. 40대가 되고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때부터 또 공부 잘하는 부모들이 한순간 쫙 이렇게 위를 가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70대가 되고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재산이 될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골프가 돼요. 나는 10억 자산가예요. 쟤는 100억 자산가예요. 근데 골프는 맨날 내가 이겨요. 그럼 별로 그 앞에서 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의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네. 쟨 걸어 다니네. 난 못 걷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쟨 죽을 때 자식이 있을 것 같네. 난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질투의 거리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바뀌게 돼요. 점점. 결국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복수심인 거예요. 복수심이 없으면은 질투가 생기지 않고 부러움에서 끝나요. 네. 복수심이 있다는 게 결국은 성격은 다른 요소랑 어떻게 맞아떨어지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분 있어요. 공감 되게 잘해요. 타인의 입장도 잘 수용해요. 평등해요. 복수심이 있잖아요. 일단 내 사람이고 내가 친하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까지 너무 잘해줘요. 그러나 나를 공격하는 순간 끝내주게 하지요. 복수심. 이제 복수심이 결국은 승부욕이라고 하게 되면 또 멋진 얘기가 돼요. 복수심이 있는 애들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수심이 없는데 성공하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됐다 그러고 복수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능력은 잊어먹고요. 성질 더럽고 저 따위로 구니까 성공하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쟤보다 나는 100배 더 성공했어.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다 깎아먹고요. 결국은 뭐가 됐든 질투할 사람, 질투할 거리가 끊이지를 않고 본인의 앞에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좋아서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해낼 것 같을 때는 공격성이 약간 덜해지고 열심히 사는 거로 나오고요. 본인이 그거를 획득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질투로 돌변해서 복수로 시작이 되는 건데 심한 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폭행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괴롭히죠. 이게 그 빈부 갈등, 사회 갈등으로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가 보일 때는 열심히 살지만 네. 그 사다리가 끊겼다는 게 느껴졌을 때는 이제 약간 질투심이 발동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막 다양한 현상으로 나올 수 있지요. 그래도 질투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네. 옛날에는 동네마다 부자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의사, 우리 동네 변호사. 그래가지고 그때는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다 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잖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내 주위에 부자를 볼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아닌 동네에서는.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질투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는 텔레비랑 온라인을 보고 질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누군가랑 나를 비교하고 질투할 수 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그래도 아주 양극화가 안 돼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이 브라질의 빈민가에 가게 되면은 넌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럼 전부 다 축구 선수래요. 왜냐?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걔네들만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할 대상이 내 옆에 그래도 있는 세상이 나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되게 진짜 겉으로 좋아 보이고 와 너무 네. 멋있다 이러는데 그래도 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때 뭐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첫 네. 번째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저 사람의 본성이야 하는 건요. 네. 두 모습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나 저 사람 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나를 부려먹고 깔봐요. 그러나 어쩌다 한번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건 생각해요. 그래도 날 대하는 본성은 친절해. 저 사람이 되게 나한테 잘해줘요. 근데 같이 있으면 싫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좀 약간 하대하는 걸 봤어요. 그럼 딱 생각하지요. 본성이 저런 놈이군. 결국은 두 개의 성질이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쪽을 본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부가 있어요. 부부 중에 한쪽이 바람 피웠어요. 바람 피기 전까지는 친절한 게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람 피기 전에도 불친절할 때도 있었거든요. 바람 피고 나면은요, 저게 가식이었어. 저 불친절이 본성이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심이라는 말처럼 자기 합리화에 참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고 싶은 게 우리는 본심이 되기 때문에 본심을 알아차리려고 하면은요, 나중에 좀 사이가 나빠지고 보면 본심이 보여요. 좋아서 잘 지낼 때는 본심이라는 게 있더라도 무시해요. 맞아요. 자, 어떤 사람이 앞에서도 나 욕하고 뒤에서도 나 욕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앞에서 나 욕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네. 누가 나한테 앞에서 잘하잖아요. 진심은 뭘까 생각하는 대신요. 앞에서라도 잘해주니까 참 고맙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속 생각이 어쨌든지 간에 내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고 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중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식적일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첫째는 네. 과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변해서 25세까지 계속 변해요. 25세 이후를 따졌을 때 네. 그 사람이 최근 10년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 그러면요. 나도 거짓말하고 속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성실하고 안정되게 살았잖아요. 나한테도 성실하고 안정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가 나에게만 예외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요. 두 번째 확실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대하는 거는 결국 나를 대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맨날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욕도 할 확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막 밖에서 잔인한 조폭 두목이 집에 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아빠가 되고 그러잖아요. 별로 없어요. 가족을 대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의 흔적을 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대하게 될 확률이 높은 삶의 방식인 거예요. 되게 울림이 있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간관계에 네. 있어서 솔직히 오늘 모시면 뭐 이런 대처 방법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질질질 끌려다니잖아. 옆에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자기가 그 상태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최명규 원장님 덕분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알게 됐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